8천이다, 9천이다, 만이다 그러면 숫자가 커 보이잖아요. 숫자가 커 보이니까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 때 자꾸 팔게 돼요. 최적의 타이밍을 잡겠다. 매매 기법, 요즘 그런 거 안 통하는 시장이거든요. 역대급 시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오늘이 5월 11일이죠. 네. 드디어 월간 이선엽 2026년 5월호 시간이 왔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와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장감이 있다. 박수 쳐주시니까. 근데 누구세요? 우리 투자 나침반 수강생들, 예. 우수 수강생들. 저희가 아무나 모시진 않습니다. 우수 수강생들. 현장 오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질문의 기회를 네. 드리기도 하거든요. 질문은 좀 이따 저희가 받을게요. 우선은 현장 강의가 저희는 3월이었고, 네. 그 다음에 긴급 호출이라고 저희가 몇 번 있었죠. 이선엽 대표님을 저희가 이제 불러내려고, 특히 저 온라인으로 수강생들한테. 근데 항상 먼저 자진 출두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3번이나. 부를 필요가 있나요? 예. 먼저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궁금하다 싶으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은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전쟁 때 버틴 것만 해도. 맞아요. 네. 안 그랬으면 진짜 3월에 최소한 비중 줄이거나. 네. 조금 이제 전문용어로 털린 분들 많았겠죠. 많았죠. 그것만 해도 진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시장에 조금 색깔이 변하는 예. 흐름도 좀 짚어주셨고요. 실제로 사람들 반도체가 되게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전력기기가 더 올랐어요.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이거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보면 몇몇 기업들 전선주도 그렇고 놓고 보면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그쪽에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더 올랐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서 거의 섭섭치 않은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어저께 질문지 보내드릴 바에도 이제 코스피가 7,500을 돌파했습니다 이거였는데 이제 오늘 찍찍 긋고 7,800까지 돌파했습니다. 또 바꿔 쓰고. 네. 또 다음번에 또 얼마나 바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골드만삭스마저도 코스피 전망치 8,000으로 썼다가 20일 만에 9,000으로 다시 그렇죠. 쓰고.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망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사실 1000포인트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게 뭐냐면 워낙 단위가 커졌어요 이제는. 그렇죠. 예, 7,000에서 8,000 정도면 10몇 %인데 옛날에 2,000에서 3,000 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부터는 퍼센트로 봐야 시장이 제대로 보인다. 몇 포인트가 아니라 몇 퍼센트 올랐어? 몇 퍼센트 오른다고 해?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8,000이다, 9,000이다, 만이다 그러면 일단 숫자가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숫자가 커 보이니까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 때 자꾸 팔게 돼요. 그래서 그 착시에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수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뭔가 따지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올라갈 때는 여기서부터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게 관건인 거지. 네. 8,000에서 9,000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 이상 사란 얘기가 아니라 팔란 얘기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10%밖에 안 남았다라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라는 지수가 되는 거지 사라는 지수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일 만에 어쨌든 뭔가 기존에 제시했던 전망을 바꾸고 있었다라는 얘기 안에는 두 가지 이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급하게 바꿔야 줄 정도로 현재 반도체라든가 AI 관련 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만큼 아직도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에 적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의 기억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은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사이즈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크기고 그 실적도 실적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전에 있었던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전의 기억 속, 이전의 데이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그런 통계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착시가 생기겠죠. 비싼 것처럼, 빨리 내려야 되는 것처럼,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전에 어땠다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무슨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게 되지만 20일 만에 자꾸 목표가를 올리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자 전략이라는 건 1년 단위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올해 얼마 오를 것 같아. 근데 그걸 20일마다 바꿀 정도면 투자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보만도 못한 거죠. 주에 한 번 쓰는 건데 그걸 1년에 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걸, 물론 전략은 자주 바꾸긴 합니다만 뭐 바뀐 것도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그렇게 올려될 정도면 아직도 시장에서 보는 생각은 아직도 이전에 있었던 그 구태의연함에서 제가 보기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잣대로 들이대니 8천도 크게 불렀던 건데 상황을 보아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르겠죠.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또 뭐 더 이상 오르면 또 오르는 것들을 계속하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해서 각 증권사마다 계속 목표가 올리고 아니면 코스피 상단 올리고, 그게 지금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공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 또 그 과거의 경험 안에 갇히기가 쉽잖아요. 많이 쉽죠. 근데 이선엽 대표님도 되게 오래 하셨고 네. 애널리스트도 되게 오래 하셨는데 거기 사실은 안 갇혀 있단 말이죠. 전 한 번도 갇힌 적은 없어요. 그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어떨 때라도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하다 보면 이전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이번이 처음일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전에 했던 통계를 안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참조를 하죠. 대신에 그런 통계라든가 유사한 사례를 봤다가 그런 것들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 그리고 종합을 해보면 이전에 있었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시장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통계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을 다 의심해 봤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선엽 대표님 뭐 투자 나침반 강의도 그렇고 진짜 배울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어떤 섹터가 좋다 이거 당연하지만 생각의 구조 너무 담고 싶다고,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고 저런 생각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저도 좀 흉내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되게 닮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도 이제 외국계 보고서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들 이전에 했던 거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여러 증권사들 뷰를 보면 또 비교를 해보죠. 그럼 여전히 그 툴이라든가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걸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언제적하고 비교하고 언제적 비교하고 유의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걸 비교하는 건 맞는데, 비교를 하되 항상 무엇이 크게 다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슷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비슷하지 않다라면 왜 그런지, 그 왜 그런지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돼요. 그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주도주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도 찾아봐야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사실 이게 투자 나침반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배워가실 수 있는, 맞나요? 네네. 오셔서 이렇게 막 주가 뭔지만 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제가 생각의 구조를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름을 투자 나침반이라고 지은 게 어떤 방향성, 방향 보시는 방법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그게 되게 우리 헤매고 중요합니다. 있을 때. 네. 맞아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역시 이제 실적인데, 네. 지금 실적 전망치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선엽 대표님은 뭔가 목표 주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상단은 아예 염두에 두시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요. 처음에 설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지만 그거 역시도 변화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을 건지 아닐 건지도 꼭 가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갑자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좋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씩 오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배경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D램, 흔히 메모리라고 하는 기업들의 수요나 가격의 인상폭이 당초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구조적으로 뭔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다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외국계 보고서들 중심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상단을 올린 것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메모리 가격에 대한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되게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근래 얼마까지도 뭐 반도체 가격 오르는 건 오케이. 충분히 뭐 이 정도는 오를 줄 알았어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야. 라는 한계를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높게 못 줬던 건데 이 정도면 이게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외국계 중심으로 많아졌고 또 그러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얘기 안에는 밸류에이션을 들이드는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즉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뭔가 이익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고 그리고 이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장기화된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사실 같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낸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그 여지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의 반도체 시장이 아니었나.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됐고 그 컨퍼런스 콜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는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 전망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은 뭐 6배? 그다음에 그렇죠. 10배가 안 되는 거죠. 7년 대비로 하면 뭐 5점 몇 배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른바 밸류에이션 재평가, 릴레이팅은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시작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시작도 안 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제 가격을 찾아가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보면 이전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사실 AI 전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그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 실적이 좋아진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느꼈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전의 사례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게 맞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싼 건 진짜 싼 거예요. 싸고 향후에 비싸질 때까지 수익이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 변화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배웠던 분들은 대부분 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야 라는 사실 이 공식도 이번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공식이 뭐 평생 바뀔 거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공식 가지고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안 맞는 공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외에 영상도 유튜브 영상이 한 수년 전 거 저희가 이제 와이스트리 시작한 지 만 5년이 넘었으니까 옛날 영상에 지금도 가끔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네. 근데 그게 AI가 없던 시절에는 그게 맞았지만 맞습니다. 뭐 AI 이후의 시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달라질 그럼요. 수밖에 없다는 그럼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해서 말이 되는 시장입니까? 얼마나 상승폭도 빠르고 그쵸. 얼마나 강하게 오릅니까? 어지러지하죠. 예.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역사상 처음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크고 물론 이제 끝은 같겠죠.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서 언젠간. 근데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역시 99년하고 들이댈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99년의 사례를 굉장히 준용하는 건 좋지만 IT 버블.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끝은 같을 줄 모르지만 그 끝까지 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더라도 그것도 더 위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부터 겁먹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겁먹으면 여기서 올라가면 더 겁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언제 팔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시장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거기서 중간중간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수익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한 번 팔고 나면 사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갈 때까지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이렇게 좀 보유를 하시되 그런 측면에서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자꾸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 같은 거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내려가는 것도 무섭고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맞습니까? 뭐 호랑이도 아니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뭐 흔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 편안한가요? 문제는 이제 본인들 스스로만 자꾸 이제 비싸다고 느끼고 불안해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 이면에는 야.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또다시 등장한 게 뭐냐면 언론에서 그 비관론자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루비니 교수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버리 뭐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론적인 시각이 나오면 혹시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근거들이 혹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긍정 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더 좋게 보는 편에 속하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평생 안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도 나왔죠. 비관론자들은요 10번 중에 한 번 맞추면 명성이 유지된답니다. 10번 중에 한 번. 진짜. 근데 긍정론자들은요. 네. 10번 중에서 9번 맞추다가 한 번 틀리면 비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력은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분들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많이 벌고 혹시 시장이 하락을 하면 일부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뱉어내더라도 그렇게 수익을 지키는 게 맞지 비관론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는 정말 주가가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 좋을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턴어라운드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오는데 그 전환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경계론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 주식 안 할 게 아닌데 계속해서 주식하시는 분들하면 결국은 바닥에서 못 사고 중간에서도 못 사고 결국은 더 올라와서 화나면서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뭔가 기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혹시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그 기회를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사실 보물을 발견하는 건데 그 기회조차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굳이 부정론 가지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의 얘기에 같이 동조화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날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있다라면 왜 거기가 그런 말씀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아니면 그분들 말씀대로 진짜 주의할 때가 오는 건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왜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약세장에서 주식이 없는 사람은 강세장에서도 주식이 없을 것이다. 이게 사실 그걸 없어요. 뒤집어 놓고 봐도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건 성향이에요, 성향. 부정론자들은 성향인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정말 위기를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닌 게, 진짜 위기를 잘 아는 사람은 뭔가 시장의 구조를 철저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당연히 그 주장을 하면 그 주장하는 즉시 저는 무조건 따져봐요.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맞는 분들도 있으세요. 분명히 있을 것도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보면 제가 볼 땐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얘기를 너무 참조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론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오를 때마다 이렇게 과열될 때마다 한 번씩 따져보는 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따져볼까? 혹시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나? 톡톡톡톡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따져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역시 또 들고 가는 거고
또 이분들 말이 뭔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내려와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변에서 그 포모 일으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고객 예탁금 네. 130조 원 네. 돌파했다라고 질문지를 써놨는데 오늘 보니까 137조 원을 돌파했어요. 하루에 뭐 7조 원씩 늘어나.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지금 대출 잔액이 한 3년 4개월 네. 만에 최대치라고 하고 있고. 근데 또 저쪽에서 이제 막 돈 가지고 오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강세장 안 끝났다며 머니무브 할 거야. 비투라도 할 거야. 이런 분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부 포모가 시작된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포모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포모하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막상 돈을 가지고 오셨대 집행을 잘 못하세요.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데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발을 동동동 구르세요. 그리고 뭘 기다리시느냐? 조정을 기다리시겠죠. 내가 사긴 할 거야. 근데 조금 빠져주면 살까라는 것들을 대기하시다가 실제 자금을 투입하시고 못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계속 포모에 쌓이게 되실 거고 결국에는 나중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이런 포모 장세가 올 때는 전 둘 중에 하나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하면 10%씩 사보는 거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나눠서. 예, 조금씩 담아보면. 근데 왜냐면 이게 한 번 담아봤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담았더니 수익이 나면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겨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기는데 아예 없게 되면 더 못 삽니다. 그리고 뭔가 그 다음 날은 뭔가 조정이 있을 것처럼 기대도 하게 돼요. 설마 이렇게 오늘 올랐는데 내일도 이렇게 오르겠어?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가 뭐 운 좋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는 아닌 경우들이 많고 그런 포모가 있는 분들일수록 실제 그런 조정이 오면 또 못 삽니다. 그래,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올랐으니까 하루를 안 끝날 거야. 뭐 2, 3일 정도. 그래서 실제 오는데도 결국 뭐냐면 그게 계속 망설임의 연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첫 번째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먼저 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불안할 때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항상 큰 무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을 넘어서 완전히 비이성적인 판단이 될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뭔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와 이게 좀 지나쳐져서 야 이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사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비이성적인 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스스로 이 판단을 그르치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들지 않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불안할 때 조금씩 담는 게 사실은 더 나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설령 일부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지. 뒤늦게 편승하신 분들일수록 사실 주식에 대한 경험이 더 적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사실은 뭔가 전략을 구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냐면 어쨌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단기 과열이라 혹시 설령 내일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예를 들어 지수가 5,000인데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7, 8,000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뭐 설령 여기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시장에 임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재 상황에서도 그 좋을 때도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뭔가 저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최종의 타이밍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쉽지 않고 저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께서도 되려 그것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큰 그림만 보고 조금 그냥 제가 볼 때 조금씩 사보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공포를 이겨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포모라는 게 시작되면 포모가 굉장히 오래 가요. 단순히 이게 딱 왔으니까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의외로 가면 갈수록 포모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포모에 여기 편승하신 분들은 되려 마음이 편해지시는 재미있음을 또 경험합니다. 예. 내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사실 월간 이선엽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실 거고 네. 또 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막상 또 조정이 오면 또 못 사게 되는 게 또 인간의 심리니까.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시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적의 타이밍을 잡겠다. 매매 기법 요즘 그런 거 안 통하는 시장이거든요. 기법이 어디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루에 전자가 뭐 하이닉스가 15%씩 올라가는 시장에서 기법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역대급 시장이니까. 그래서 바이 앤 홀드
아니면 조금 뭐 빠지면 더 사고 이게 현재는 가장 최적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